여러분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뉴스파이터 김영준입니다. 또다시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폭염에 어린이집 차량에 방치됐던 4살 어린이가 결국 숨지고 말았습니다. 인솔교사와 운전자는 이 아이가 내리지 않은 사실을 모른 채 차 문을 잠갔답니다. 다시 차 문을 열었을 때는 7시간이나 지난 뒤였습니다. 생떼 같은 자식을 하루아침에 잃은 부모는 통곡 끝에 혼절했습니다. 대체 언제까지 이런 후진국형 인재에 우리 아이들이 희생돼야 하는 겁니까? 어이없는 이 사건 잠시 뒤에 뉴스파이터에서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18일 수요일 뉴스파이터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와주실 네 분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김광삼 변호사, 정신과 전문의 최명기 원장, 그리고 양지민 변호사 네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첫 번째 얘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학교에서요, 정말 설마 했는데 일어나서는 안 된 일이 일어났었죠. 그런데 더 기가 막힌 얘기가 숨어 있었습니다. 오윤성 교수님. 자, 이 광주의 모 고등학교에서 이 시험지가 유출됐던 사건 있었습니다. 엊그제 전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더 기가 막힌 얘기가 있었어요. 네, 이제 경찰이 수사를 하면서 그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최초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기말고사 시험 문제를 뺐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4과목만 뺐다라고 이제 했는데요. 경찰이 이제 수사를 하는 그 과정에서 이 학부모, 즉 학교 운영위원장인 이 의사인 학부모와 그리고 행정실장이 가지고 있는 이 컴퓨터 하드디스크 그리고 차량 블랙박스를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기말고사 4과목뿐만 아니라 전과목 9과목 그리고 이제 그 본인들은 중간고사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중간고사까지도 뺀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됐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이제 거짓 진술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는데 좀 이제 그 의문이 가는 것이 사실 이 행정실장 같은 경우는 정년퇴직을 2년밖에 앞두지 않는 그런 사람인데 네. 왜 이러한 그 시험 유출과 연관성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기에서 범행 동기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 4월에 사실은 이제 그 학교 발전 기금을 한 300만 원 정도 냈는데 그런 여러 가지 어떤 학교 운영위원장인 이 어머니의 영향력이 바로 범행 동기였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네. 금품 제공이라든가 또는 뭐 퇴직을 하고 난 이후에 따로 이제 일자리를 보장한다든가 그리고 중요한 것이 상부의 지시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현재 수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사실 이 시험 문제가 유출됐다는 걸 애초에 보도해드리고 뉴스파이터가 파헤쳐 볼 때만 해도 그때 뉴스파이터에서도 그런 추정을 했습니다. 이번 사건이 이번 한 번만 있었을 것 같지는 않고 그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지 않겠느냐라고 추정을 했는데 그 추정이 지금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그렇다면 지금 행정실장이 지금까지는 행정실장과 그리고 학교 운영위원장이라는 이번에 시험지를 빼돌려 아들에게 전했다는 의사라는 그 엄마, 지금 2사람만 공모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만 학교 측에 더 윗선이 개입했을 가능성도 경찰이 훑어봐야겠죠. 그렇죠. 일단 학교 운영위원장이잖아요. 네. 그러면 일단 학교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는 뭐 명백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학교 이사장 부인과 이 학교 운영장 엄마와 고교 동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과연 행정실장이 혼자 임으로 운영위원장의 부탁을 받아서 이런 엄청난 범죄를 저질 수 있을 것인가? 네. 이제 그 부분이 좀 의심이 가는 대목이고요. 네. 그다음에 또 서로 통화한 내역들이 다 나왔어요. 물론 네. 학교 운영 과정에서 협의는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사장의 부인과 협의할 일은 없을 거 아닙니까? 아. 그러면 결국 시험 문제와 관련된 통화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요. 네. 그다음에 행정실장이 2년밖에 임기에 남지 않았어요. 아하. 정년 퇴직이. 그러면 네. 자신은 사실 정년 퇴직 후에 뭐 연금도 타고 퇴직금 탈 거 아닙니까? 그렇네요. 그런데 불구하고 이런 범행을 했다는 것은 결국 사립학교 특수성이 있어요. 이사장이 거의 뭐 황제처럼 굉장히 권한을 행사하기 때문에 결국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서 이런 행위를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네. 그런데 또 경찰이 밝히는 바에 의하면 유출된 시험지 전달 과정을 보면 네. 편집된 애상 문제지 형태로 이렇게 수정된 점이 있다는 거예요. 아하, 네. 그것은 이건 짜고 했다고 볼 수 있는 네. 그런 대목이죠. 그냥 단순한 원본의 형태가 아니고. 네. 그래서 또 한 가지 더 의심되는 것이 우리가 뭐 지난번 방송 때도 더 있을 것이다 했는데 네. 이 운영위원장 아들이 네. 그 성적이 상위 한 4% 안에 든다고 그래요. 아하. 그럼 이 4% 안에 드는 것도 네. 학교 운영위원장을 하면서 지금 나온 것은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지를 빼돌려서 시험을 네. 본 거잖아요. 네. 그러면 또 다른 그 이전 것도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아하,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이 계속 압수수색하고 있는데 새로운 증거들이 막 나타나고 있기 네. 때문에 아마 제가 볼 때는 다음 방송할 때는 또 다른 또 그럴 범죄 수도 사실이 있어요. 확인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네. 물론 지금까지는 아직 단정하기에는 이릅니다. 경찰이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지금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는데 경찰이 지금 주의 깊게 들여다보는 부분은 유출 당사자에 대한 윗선의 개입,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실장, 지금까지로는 행정실장과 그리고 그 해당 아이의 학생의 어머니, 지금 학교 운영위원장 맡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 선에서만 밝혀졌습니다만 더 윗선, 행정실장보다 윗선이 있지 않겠느냐. 지금 추정입니다. 지금 경찰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개인적 친분, 경제적 이익, 이건 또 금전거래 같은 걸 또 들여다보겠죠. 퇴직 뒤에 일자리 보장. 왜냐하면 행정실장이 정년퇴임 2년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를 하고 있는데 양지민 변호사님. 시험지 전달 과정을 또 경찰이 들여다보니까 이게 무슨 첩보 영화를 방불케 했다는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이게? 네, 정말 첩보 영화 수준이었는데요. 지난 7월 1일에 한 카페에서 이 행정실장과 학부모 운영위원장이 만남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한 30분 동안 대화를 주고받았는데요. 네. 이게 학부모 입장에서는 뭔가 녹취를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지 아하. 쪽지에 이제 그 시험지를 달라라는 그 중요한 내용은 쪽지에 적어서 전달을 하는 방식으로 마치 지령을 내리듯이 그렇게 전달을 했고요. 아하. 그 다음날 저녁 6시 반쯤에 또 카페 근처 도로에서 만납니다. 그래서 거기서 자동차를 세우고 그 차에서 은밀하게 접촉을 한 거죠. 그래서 행정실장이 그때는 그 이미 1시간 전에 빼돌린 시험지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아하. 그 시험지를 복사본을 학부모에게 건넵니다. 그래서 학부모는 사실은 이제 자신의 아들에게 이 시험지를 그대로 주게 되면 시험 문제가 그대로 똑같이 이제 출제가 될 거니까 아들이 그걸 눈치를 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걱정이 됐는지 네. 이거를 PC에 직접 이제 타이핑을 하는 방식으로 입력을 해서 조금 편집을 합니다. 그래서 순서만 바꾸는 그 수준이었겠죠. 그래서 아하. 문제 내용의 이제 순서를 바꾸면서 아들에게는 정작 이거 너네 학교 시험지 실제로 출제가 됐던 족보다. 그러니까 이걸 열심히 봐라라고 전달을 했고요. 네. 아들은 이걸 진짜로 족보로 믿은 거죠. 그래서 네. 친구들에게 나 이거 족보 있다. 주변에 이제 공유를 하고 보여주다가 네. 친구들이 이거는 너무 이상한 거죠. 글씨 하나,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출제가 되는 점을 이상하게 여겨서 결국 학교에 이제 얘기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사실은 이게 탄로가 나게 됐습니다. 사실요, 처음에 이 사건이 알려졌을 때는요, 그냥 문제지를 이 9과목 중에 5과목을 기말고사입니다. 5과목의 시험지를 빼돌려서 아들에게 건네줘서 아들이 정말 철딱서니 없이 그걸 자랑 삼아 친구들에게 알려준 것으로 애초에는 전해졌습니다만 지금 수사가 더 진행되면서 알려진 내용을 보니까 일단 이 엄마가 아들에게 아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시험지를 빼돌린 걸 눈치채지 못하게 이게 시험지 족보야라고 건네줬다는 지금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최명기 원장님
이 아이가 그걸 족보로 하고 엄마가 건네줬지만 그걸 자랑 삼아 얘기하는 것도 웃기지만 철딱선이 없지만 어쨌든 바꿔 생각하면 그 철딱선이 없던 행동 덕분에 이 모든 전말이 드러나게 됐습니다. 네. 저는 여기서 이제 우리가 5과목이니까 9과목 중에 5과목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네. 일단 이 5과목도 굉장히 신중하게 선택했을 거예요. 하하. 결국은 이 아이가 점수가 안 나오는 5과목만 선택했었을 거예요. 네. 그러고 나서 또 이 아이가 그런데 또 다른 아이한테 얘기해 준 거는 어떤 의미에서 동지의식이 있는 거죠. 네. 같이 공부하고 친한 아이들한테는 뭔가 새로운 족보가 있고 그거를 자기 혼자 본다는 게 마음에 걸리니까 알려줬을 수도 있어요. 결국은 아이가 갖고 있는 어떤 공동체 의식이나 심성이 어머니가 갖고 있는 의식보다는 훨씬 더 나았을 수도 있는 거죠. 하하. 그런데 이 피해가요, 양지민 변호사님, 고스란히 다른 학생들의 몫으로 남게 됐다는 거, 이건 또 무슨 내용입니까? 네, 왜냐하면 이게 기말고사 시험 문제가 유출이 됐기 때문에 사실은 그 시험 성적 그대로를 성적으로 남기기는 무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학기는 결국 19일부터, 그러니까 내일이죠. 내일부터 기말고사를 다시 치르기로 했고요. 아하. 사실은 기말고사를 다시 치르게 되면 피해를 보는 학생들은 그 유출된 시험지를 받은 그 학생이 아닌 나머지 학생들이 다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되는 거고 학교 입장에서 또 애매한 부분 하나가 중간고사 시험지도 유출이 됐다라고 지금 밝혀졌는데 아하. 그거는 이미 다 등수도 나오고 성적이 그러겠네요. 다 올라간 이후기 때문에 사실 학교 입장에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면서 학생들 입장에서는 내가 이미 열심히 공부해서 본 그 중간고사 성적이 누군가는 다 알고 치른 것이고 이 등수, 이 성적에 과연 만족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문제도 새롭게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당 교육청에서도 이 정말 황당한 사건에 대해서 지금 고심이 클 텐데 해당 교육청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학생이 그 부정행위 범위가 있지 않습니까? 예. 부정행위가 지금 수사 결과는 중간고사 유출됐다는 거는 그 당해 학생 한 명에게 유출이 된 거잖아요. 네. 이 학생이 다른 학생들한테 이 유출된 문제지를 뭐 이렇게 설파하고 이런 증거는 없어요. 네. 그래서 중간고사는 현재까지 재시험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 네. 이제 팩트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해당 학생의 그 부정행위는 유출에 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네. 해당 학생의 부정행위는 부정행위 처리 절차에 따라서 네. 성적을 0점 또는 뭐 그 기타의 점수로 해서 이렇게 성적을 재산정할 예정이다. 네. 다른 학생들이 올라가겠죠. 기말고사는 어차피 지금 성적 처리가 전혀 안 돼 있어요. 전면 재시험으로 다 지금 내일하고 모레 이틀간. 네. 결정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학생의 비위에 대해서 확인해 주면 지금 어른들이 문제지를 유출을 받아서 학생에게 문제지를 준 게 아니라 공부 자료를 줬다고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 학생이 그거를 인지했냐? 그러니까 이게 학교의 시험지라는 걸 인지했냐, 인지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지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징계할 수 있냐, 없냐를 구분하는 겁니다. 지금 교육청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중요한 얘기들이 일단은 몇 가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앞서 우리 양지민 변호사님이 짚어 보셨던 이미 시험이 치러져 성적까지 나온 중간고사는 재시험을 치르지 않기로 지금 결정을 내렸답니다. 다만 이번에 적발이 된 기말고사에 대해서는 아직 성적 처리가 안 됐기 때문에 내일이죠. 19일부터 이 재시험을 치르기로 했고 이번에 해당 학생 족보를 입수해서 다른 학생들에게 힌트를 줬던 이 해당 학생은 0점 처리를 하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윤성 교수님 마지막 부분 보니까 이 학생이 지금 자퇴를 한다라는 언론 보도가 나와서 저희 뉴스파이터 제작진이 오늘 교육청 관계자에 확인했더니 일단 자퇴는 학교 측에서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자퇴를 받아들이는 거는. 어떻게, 왜 그럴까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아까 얘기 나왔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이 이 학생이 족보라고 받았기 때문에 다른 학생들에게 공개를 했단 말이죠. 네. 일부이긴 하지만.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어머니가
이것은 부정행위로 인해 가지고 너만 알고 있어라라고 얘기를 갖다가 하지 않았던 것으로 이제 보이고요. 만약에 그렇게 얘기를 했었다면 네. 주위 학생들에게 이렇게 알려주지 않았을 것으로 저는 아하.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인지 여부와 연관해서는 아마 이 학생이 족보이기 때문에 아까 우리 이제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학생들하고 좀 이렇게 같이 공유하는 그런 차원에서 한 것이다.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 퇴학 여부 자퇴라고 하는 것도 이거 사실은 학생이 스스로가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니고 네. 적어도 이제 부모하고의 좀 상의를 해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지금 경찰의 수사 결과가 아직 정확히 끝나지 그렇죠.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 학생을 바로 뭐 원한다고 해가지고 자퇴 처리를 하는 것보다는 네. 점차적으로 경찰의 수사 진행이 돼가는 것을 아하. 추이를 관찰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적절한 어떤 뭐 징계라든지 네. 또는 뭐 자퇴라든지 이런 어떤 그 행정의 처리를 할 것으로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차제예요. 경찰이 이 끝까지 파헤쳐서 다시는 이 학교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이 본을 좀 보여줬으면 합니다. 자, 지금 시각이 9시 36분을 향해 가고 있고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를 파헤치고 이슈를 터뜨리는 뉴스파이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정말 언제까지 이런 후진국형 인재에 우리 아이들이 희생을 당해야 됩니까? 김광삼 변호사님. 어제 동두천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오전 9시 40분에 어린이집 통학 차량에 8명의 어린이가 탑니다. 아하. 그리고 어린이집에 도착을 해요. 그런데 그중에 한 명의 어린이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아, 그런데 이걸 어린이집에서 전혀 인지하지 못했어요. 아유. 그러고 나서 오후 4시에 어린이집 교사가 피해 아동 어머니에게 아이가 어린이집에 오지 않았다는 문자를 보내요. 아하. 그런데 집에서는 난리가 난 거죠. 보냈는데 분명히 보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4시 30분 정도 차 안을 보니까 피해 아동이 방치된 지 7시간 만에 아. 맨 뒷좌석에서 이제 숨진 채로 발견된 거죠. 아니 오윤선 교수님, 어린이집 차량에 이 아이가 내리지 않는 걸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요? 사실 뭐 이런 일이 뭐 이번에 처음이 아니잖아요. 네. 그 지난번에도 또 뭐 거의 동일한 그런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물론 이제 이쪽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제 어린이집의 담임교사와 그리고 인솔 통원을 하는 데 있어서 인솔교사가 네. 따로 업무가 분리돼 있다. 그건 하나는 제가 볼 때는 변명에 지나지 않고요. 업무가 분리돼 있다 하더라도 업무 인수인계를 해줘야죠. 거기에다가 운전 기사까지 있다라는 얘기죠. 네. 예, 사실 이제 7시간 동안 그 아이가 그 찜통 속에서 고통을 느끼고 이제 죽어갔을 그것을 본다면 사실은 이제 생때 같은 남의 집 귀한 자식을 이런 식으로 죽어는 몰고 간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금 그 국민적인 분노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본인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 업무가 분리돼 있어서 우리가 피해 아동이 없어진 그 사실 자체를 잘 몰랐다. 그러면 이 시스템이 잘못되어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들은 지금 이제 뭐 청와대 뭐 국민청원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근본적으로 어떤 그 대책을 마련을 해야지.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흥분하고 또 조금 있으면 또 그 일이 다음에 또 발생되고 이건 정말 아까 말씀하셨지만 우리 그 사회에 있어서의 뭔가 나사가 풀린 그런 시스템이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이 어린이집은요, 뭐 지금 오윤선 교수님 말씀처럼 뭐 담임교사랑 이 통학차량 인솔교사랑 업무가 분리돼 있네, 어쨌네, 지금 어디서 감히 이런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늘어놓습니까? 생때 같은, 한 집안의 생때 같은 아이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금. 근데 이런 경우가 지금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한번 발생하게 되면 어린이집 관계자들이 사실 굉장히 주의를 많이 기울여야 하죠. 그런데 불구하고 이제 반복되는 것 자체는 거기다 어떤 경각심이 없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어린이집 통학 차량에는 타는 아이들이 이제 아동들이 굉장히 어려요. 그러면 타자마자 잠을 자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아하. 그러면 사실 앞에서 보면 그 등받이, 이게 차량의 의자의 등받이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러면 운전기사 입장에서는 타는 어린이가 몇 명이고 내리는 어린이가 몇 명인가를 확인해야 하고요. 아하.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이 많이 발견되어 가지고 또 오늘 어린이집 통학 차량은
거기 당연히 그 차량에 네. 보육교사가 타기로 돼 있거든요. 아하.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확인 안 하는 것도 이거 굉장히 이해가 가지 않고 네. 또 애가 등원하지 않았잖아요. 네. 그럼 일반적으로 왜 등원하지 않았는지 즉시 전화를 해서 그걸 이유를 물었으면 이게 사실 바로 발견돼서 구조할 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하. 그래서 이제 어린이집의 책임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네. 경찰에서는 뭐 운전기사, 그다음에 차량에 탑승한 교사, 그리고 담당 보육교사, 어린이집 원장 4명을 네. 업무상 과실치사로 입건해서 네. 일단 뭐 조사를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 피해 어린이에 대해서 부검을 해서 결과가 나오면 그 다음에 처리를 하려고 지금 조사하고 있다, 수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양지민 변호사님, 네. 이 안타까운 죄송합니다. 제가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목이 너무 메입니다. 이 사고 소식에요. 많은 네티즌들이 댓글을 남겼는데 그 중에서도 얼마나 이 아이가 고통스러웠을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제 얼마나 전국적으로 더웠습니까? 맞습니다. 그 당시에 동두천시의 낮 최고 기온이 32.2도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다 밀폐된 공간, 그러니까 문을 다 닫아놓고 차 안에 있으면 그 기온이, 그 온도가 더 올라갑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아이가 얼마나 정말 힘이 빠지고 탈진한 상황에서 정말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는 그 어린 아이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더 네티즌들이 보기에도 안타까운 거고요. 이게 기온이 사실은 평년보다 한 4, 5도가량 높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아하. 보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더 주의를 기울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른들의 정말 만연한 그런 그냥 익숙함 때문에 아이가 숨진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깝고요. 사실 이런 사고가 발생을 할 때마다 우리가 늘 얘기는 합니다. 이럴 때 뭐 차 뒤에 이렇게 정차 아이를 내려주고 난 이후에 반드시 뒷자리까지 운전기사가 가서 뭐 배를 끄든지 할 수 있는 그 알람 장치를 설정을 해서 강제로라도 아이들을 살피게 해야 된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늘 대책에 대해서는 이런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이 정말 실행에 옮겨지느냐를 보면 우리가 늘 이렇게 얘기만 하고 끝나는 것 같아서 더 씁쓸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물론 뭐 해당 어린이집 교사들도 지금 비통한 마음이겠죠. 하지만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이런 사고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까? 분명히 그 전에도 이런 사고가 났을 때 인솔 교사가 마지막까지 탑승을 해서 다 내렸는지 아이들이 다 내렸는지 일일이 확인하는 것을 의무화하겠다고 다 그렇게 다짐했잖아요. 뭐가 지켜졌습니까? 현장에서 뭐가 지켜졌습니까? 이제 와서 뒤늦은 눈물을 흘려서 뭐합니까? 이 아이의 외할머니 분이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유치원 나가서 내릴 때 한 명씩 한 명씩 다 확인할 거 아니에요. 어제 시점입니다. 오늘 얼마나 더웠습니까? 그 생각만 하면 이 할머니가요, 지금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아이의 할머님이십니다. 오금이 저려오고 심장이 터질 것 같대요. 그리고 해당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냈던 그 엄마, 인근의 주민분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엄마가 결국 통곡을 하다가 혼절했대요. 근데 혼절 직전까지 통곡과 눈물을 흘리면서 있었답니다. 차마 표현을 못하겠답니다. 자식 키우는 입장이 다 똑같은 거 아니겠냐. 이 고통, 이 슬픔이 다 그대로 전해진다, 이런 말을 전했습니다. 최명기 원장님, 그러다 보니까 지금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지금 제발 이런 후진국형 인재를 좀 막아달라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지금 청원이 쇄도하고 있어요, 지금. 네, 그리고 또 그 국민청원 게시판에 있는 얘기를 보면 굉장히 합리적인 얘기들이 많아요. 어떤 우리가 거죠? 이런 경우 이제 휴먼 에러라고 그러거든요. 네. 이 경우에도 가장 커다란 문제가 인솔교사나 담임교사가 분리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상식적으로도 담임교사는 오래 있겠지요. 그러나 인솔교사는 상식적으로도 그 파트타임으로 짧게 일하는 게 자주 바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 문제가 있더라도 이거는 서로 책임이 나눠지게 되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아무리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교육을 하더라도 인솔교사가 두세 달에 한 번씩 바뀌게 되면은 다시 그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아무것도. 네. 그런데 우리가 간단히 생각해 보면 저는 청원 게시판에 있는 얘기 중에 제일 합리적인 얘기가 뭔가 하면 우리가 다들 학원 보내잖아요. 학원 같은 경우에는 출결을 그냥 카드로 아이들이 찍게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찍으면은 학원 들어온 거고 네. 나갈 때는 찍고 나가게 하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들 모두한테 카드를 하나 목에 걸게 하고요. 그 카드를 갖다 찍는 순간 아이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거를 찍는 순간 유치원에 등원했습니다라고 자동으로 하게 만들고 네. 아이가 나올 때도 마찬가지로 자동으로 하게 하면은 이런 일은 생기지 않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네. 찍히지 않았다는 건 문제가 있었다는 거고 찍히지 않으면은 진행이 안 되는 거고 네.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아이를 차단해서 카드를 찍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아마 다들 알고 있고 법을 만들겠지만 결국은 그 법이 또 잘 통과가 될지는 또 의문이에요. 네. 이게요. 지금 이 방송을 보는 전국의 어린이집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제 말씀을 들으면 화가 날 수도 있겠지만요. 그래도요. 제가 이 말을 드려야겠어요. 남의 집 귀한 자식을 대신 봐주고 보살펴주는 어린이집에서 근무한다면 책임감을 더 100배, 1000배 가지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요, 이런 후진국형 인재 또 일어나는 거 막을 수가 없어요. 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 아이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이제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분위기를 바꿔보겠습니다. 지금 SNS상에서요, 지금 화제가 되고 있고 논란이 되고 있는 사연이 하나 있어서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 양지민 변호사님, 뭔가 유산을 둘러싼 뭔가 갈등이 있다는데 대체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게 유산을 둘러싸고 갈등이 발생한 그 남매 간의 얘기인데요. 남매 얘기예요? 네, 이게 여동생의 입장을 먼저 보면 네. 한 달 전쯤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나는 아버지의 병수발을 10년 동안 들었다라는 아하.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빠가 나타나서 10년 동안 내가 병수발을 했는데 아무것도 안 한 오빠가 나타나서 아버지의 유산이라고 볼 수 있는 집에 반을 달라라고 해서 내가 너무 화가 난다라고 이제 글이 올라왔고요. 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아버지 병수발하느라고 청춘을 다 바쳤는데 이 아버지 유산 집이라도 내가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여동생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10년 병수발했으면 정말 청춘 다 바쳤다 해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그래서 10년 전에 이제 여동생분이요, 이제 남매인가 봐요. 이제 남매 간의 지금 이제 다툼인데, 이 10년 전에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70세 된 아버지가 홀로 남게 되는데, 아버지께서 이제 병이 있으셨나 봐요. 근데 그 병이 이 가벼운 병이 아니어서 곁에 누군가는 있어야 됐던 병인 것 같습니다. 보세요. 고혈압과 당뇨를 앓고 계셨대요. 그래서 누군가는 아버지를 모셔야 되는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슬아의 자식은 오빠가 장남인데 출가를 했습니다.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사연을 올렸던 분은 여동생입니다. 아직 결혼을 안 했는데, 지금 사실 보면 결혼을 안 한 게 아니라 못했을 수도 있어요. 10년간 지금 병수발을 해왔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광삼 변호사님, 이 여동생이라는 분 입장에서 보면 억울할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지금 보면. 그러니까 동생의 말은 이제 전적으로 사실인 걸 전제로 한다고 하면 네. 사실은 뭐 법적인 걸 떠나서요. 네. 동생이 모든 재산을 가져가는 게 맞다고 보죠. 아하. 그렇지만 현행법은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법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그렇죠. 일단 상속받을 권리가 밑에 직계 비속에 있기 때문에 동생과 오빠가 이제 반반씩 나눠 가져야 하는 상속 권리가 있는 거고,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법에 기여분 제도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아버지의 병수발을 하고 아버지의 어떤 보호를 하고 또 아버지의 재산을 유지하고 네. 또 증여하는데 어느 정도 기여한 바가 있으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어느 재산을 더 가져갈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게 있죠. 그런데 이제 오빠 입장에서는 아니 유언장도 없고 그런데 내가 상속 반제를 가져갈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내가 반지를 가져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유언이나 아니면 사전에 증여 형식으로 딸에게 전 재산을 다 줬다 하더라도 오빠에게는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유류분은 또 뭐예요? 유류분은 자기가 받아야 하는데 그 상속이 다른 상속자한테 다 가버리면 자기가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의 2분의 1 또는 3분의 1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에 있어서는 사실 법적으로 엄밀히 따지면 기여를 했다는 것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기여분을 빼고 나머지를 이제 오빠가 상속받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거 하고 또 아니면 아버지가 다 딸한테 다 주고 네. 나중에 만약에 오빠가 유류분을 청구하는 거하고 거의 금액은 비슷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일단은 지금 이 법적으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게 이제 김광선 변호사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여동생의 입장을 조금 더 이제 살펴볼게요. 양지민 변호사님. 네. 보니까 이분이 36때부터 10년 동안이니까 지금도 이제 지금 40이 훌쩍 40대 중반이 됐네요, 이제. 그렇습니다. 이게 여동생이 아버지를 모시게 된 계기가 그러니까 10년 전에 어머님이 먼저 돌아가신 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님이 혼자 남으셨는데 여러 가지 뭐 당뇨도 있으시고 고혈압도 있으시고 네. 반드시 가족이 옆에 있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사실 딸 아니면 아들이어야 되는데 아들이 굳고 모시겠다라는 얘기를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동생 입장에서 아니 아버지 혼자 남으셨는데 나라도 모셔야겠다. 내가 비록 미혼이고 뭐 직장도 다니고 그런 열악한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내가 모셔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10년 전부터 이제 36의 나이에 아이고. 미혼인 상황에서 아버지를 모시게 된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10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서 아버지는 사실은 아들에 대한 서운함이 좀 있으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아버지랑 그 여동생 본인이 굉장히 오빠에게 화가 많이 났었대요. 그래서 원망도 많이 하고 화를 냈는데 나중에는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아버지도 이걸 내려놓으시고 그냥 둘이서 오손도손 살면서 오빠는 아예 없는 사람 생각하고 지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죽더라도 이 아들은 장례식에도 부르지 말라라고 해서 실제로 여동생이 아버지의 사망 사실을 오빠에게 알리지도 않았는데 이제 친척들을 통해서 듣고는 아버지 돌아가셨다며 나 집 절반 내놔 나 받을 수 있잖아라고 이제 연락이 온 겁니다. 여동생분이 10년, 이 말이 10년이죠. 사실 이런 표현 송구합니다만 긴 병에 효자 없다 이런 속담도 있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10년간 아버지 곁을 지키면서 병수발을 했던 그런 여동생입니다. 어떤 생활을 했는가 이 글에 남겼는데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버지 식사를 먼저 챙겨드린답니다. 그게 하루의 일과의 첫 시작인가 봐요. 첫 출발인가 봐요. 그래서 식사를 정성껏 챙겨드린 다음에 이제는 병원에 또 모시고 간대요. 왜? 치료를 받아야 되니까요. 그리고 고혈압과 당뇨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런 다음에 일터에 일단 나간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생활을 영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터, 직장으로 간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있으면 바로 달려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틈틈이 휴대폰 같은 걸 계속 쳐다봐야겠죠. 결혼을 안 하겠다는 생각은 없었는데 남자 만날 시간도 없고 그리고 아버지 병수발하는 저와 결혼하겠다는 사람이 있을 리가 없으니 결국 결혼을 못했네요. 병원비는 어떻게 했을까 궁금하셨잖아요. 아버지 연금, 아버님이 어떤 공무원 생활에 이쪽 생활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연금이 나오는 분이었나 봐요. 연금으로 어느 정도 충당이 되긴 했지만 약값과 식비, 기타 살림 비용은 제 돈으로 내서 돈도 별로 모으지 못했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명기 원장님, 뭔가 이런 이제 사연을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가도 담담히 적었습니다만 이 글의 바탕에는 행간의 의미에는 뭔가 오빠에 대한 원망, 뭐 분노 이런 것도 좀 담겨 있다고 보여지네요. 네, 사실은 이렇게 유산 때문에 우울해져서 상담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왜냐하면 부모님들은 나는 자식들을 똑같이 사랑해라고 하지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로 사랑을 평가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왠지 내가 가족이 사망하고 나서 내가 원하는 유산을 받으면 나는 왠지 사랑을 많이 받고 가치 있는 자식이 된 것 같고 못 받으면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물론 금전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심정적인 가치 올라가게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동생의 입장에서는 내가 이렇게 아버지를 정성스럽게 모셨고 네. 아버지의 사랑받는 딸이었기 때문에 네. 어떤 의미에서 그 집을 갖다 다 유산으로 받음으로 인해서 자신의 10년간의 노력이 가치가 없는 게 아니라 의미 있고 네. 그 집과 함께 기억으로 남길 원하고 또 네. 본인이 살던 집이니까 계속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네. 그러나 또 이런 경우를 보다가 보면 오빠에 해당되는 분들도 자신의 입장을 합리화하는 어떤 방법들이 있더라고요. 네. 좋은 의미고 진실일 때도 있고 거짓일 네. 때도 있겠지만 아하. 예를 들어서 10년 전부터는 아버지하고 소원한 거 있었던 사실이지만 네. 그전에는 너무너무 좋은 시간이 많았다 하면 그거로 본인을 합리화해요. 또 그다음에는 내가 아버지한테 10년 전부터는 이런 게 많지만 내가 아버지한테 당한 게 더 많다. 그러면 이때 또 합리화하고요. 그런 다음에 일단 심리적으로 여동생에 해당되는 분들의 말을 거의 다 무시해요. 네. 그거는 네가 하는 얘기고 네. 일단 있었던 것도 연금이 있었던 게 아니냐 이러면서 또 마지막에 이 여동생에 해당되는 분을 진짜 화나게 하는 멘트가 있는데요. 그분들이 네. 네가 만약에 그렇게 아버지를 사랑해서 모셨다면 이렇게 돈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는 거지. 네가 지금 이렇게 집에 관심을 가지는 걸 보니까 너도 결국 아버지를 집 세상에. 때문에 아버지 옆에 있었다는 거를 지금 너의 행동이 증명하는 거잖아. 네가 아버지를 그렇게 사랑했으면 나한테 반을 띄워줘. 이러면서 진짜 화나게 만드는 거죠. 일단은 이 여동생의 입장이 주로 여동생이 쓰셨으니까 여동생의 입장이 주로 나와 있잖아요. 이 오빠의 입장은 아버지 집을 절반으로 나누자. 그리고 나도 절반은 상속받을 권리가 있다 정도 입장만 전해졌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연에 대한 댓글 중에 오빠분을 옹호하는 글들을 일단 좀 모아봤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내용은 주로 여동생의 입장이 주로 많이 나왔기 때문에요. 한번 보면은 제가 이거 읽어드리고 오윤성 교수님께 한번 말씀을 들어볼게요. 일단 이런 글이 먼저 눈에 띄네요. 지금까지 내용은 일방적으로 여동생의 말이고 재판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글을 올리신 분도 있어요. 그래서 오빠가 실상은 재정적으로 치료비를 지원하고 여동생은 독신이라 같이 살며 살림 정도만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글을 전적으로 다 신뢰할 수는 없다. 이런 뉘앙스의 글을 올리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결혼한 아들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부모 모시기가 힘들지. 우리 집만 해도 다들 부모, 시부모는 안 모시는 걸로 생각하고 살더만 이런 글을 올리시는 분도 계셔요. 그리고 유산 받으려고 병수발 했겠나? 5대5로 나누는 게 당연한 거죠. 여자는 시집 가면 남의 가족인데 당연히 장남한테 다 물려줘야지 이런 글들도 있었습니다. 오윤성 교수님. 네. 사실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고령사회, 초고령사회로 네. 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제 그 이런 유형의 그 사건들은 얼마든지 이제 발생을 할 가능성이 높고요. 네. 하나의 예인데 아마 이 그 TV를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지금 현재 뭐 우리가 얘기는 안 해서 그렇지만은 우리 집도 저런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갖다가 할 수가 있을 겁니다. 특히 이제 만약에 한 명 같으면 문제가 발생이 안 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딸, 아들 또는 뭐 2명, 3명 한다 하더라도 누가 조금 더 모시고 누가 좀 덜 모시고 하는 것이 언제나 그런 것들이 이 가정에서의 어떤 그 갈등의 요소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지금 이제 이것이 하나 이슈가 됐지만 사실은 우리 한국 사회 전반적으로 지금 내재해 있는 굉장히 앞으로도 이런 유형의 그 사건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발생을 할 수 있을 건데요. 지금 이번에 이제 그 기여분이라고 하는 그것도 나왔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법으로 해서 뭐 완전히 한 사람이 다 모든 유산을 다 가져가지는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조금 더 사전에 그 가족들끼리 그런 것을 좀 협의를 해서 네. 이러한 그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도록끔 각 집안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써야 될 것으로 보고요. 네.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뭐 김병의 효자가 없다라고 하는데 지금은 이제 자꾸 그 남녀의 그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과정에서 이런 문제는 늘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라고 봅니다. 네. 근데 김광산 변호사님, 그냥 이런 생각을 해봐요. 만약에 이 돌아가신 이 어르신께서, 즉 아버지께서 유언장을 썼더라면 애초 이런 갈등은 불거지지 않았을까요? 어떻습니까?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일단 재산이 남아 있는 게 집 한 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집 한 채에 대해서 딸이 나에게 정말로 효녀 노릇을 했기 때문에 이걸 나 다 주겠다 해서
뭐 유언에 의하든지 아니면 사전 돌아가시기 전에 징계를 해도 그러면 사실 오빠 입장에서는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전혀 없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유류분 제도라는 걸 인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상속분의 2분의 1 정도는 나한테 줘라. 절반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금액이 예를 들고 집이 뭐 쉽게 말해서 집 한 채 값이 1억이라고 하면 원래는 본인이 5천만 원 정도 상당을 상속받을 권리가 있죠. 하지만 그 상속을 못 받게 되면 결국 한 2,500만 원 정도의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있는 네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언을 했으면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았겠냐 이런 생각 하시는데 법적으로는 좀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이게 사실은 이게 뭐 한 SNS에 올라온 한 사연이 아니라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맞아 내가 아는 사람도 이런 일을 겪었어 아마 많이들 공감하시는 사연일 거예요. 부디 이 집안도요. 글쎄 제가 너무 쉽게 얘기한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뭔가 재판까지 가는 다툼 없이 남매 간에 뭔가 좀 원만하게 해결된 방법은 없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좀 안타깝네요. 자, 여러분과 함께한 뉴스파이터 이제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글쎄요, 이런 일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자신의 방에 새로 놓인 침대가 이런 비극을 불러올 줄이야 누가 꿈에나 생각을 했을까요? 오윤성 교수님. 네, 지난 그 3월 9일 오후 7시경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서울 성북구에 있는 한 주택에서 네. 휴학 중인 그 대학생 아들이 자기 허락 없이 자기 방에 있는 침대를 교체를 했다라고 아하. 해서 그 침대를 그 부수는 과정에서 이를 말리던 그 자기 누나, 1살 위인 누나와 네. 그리고 이제 아버지에게 둔기를 휘둘러서 살해한 굉장히 불행한 그 사건이 발생했었거든요. 네. 이번에 이제 이 검찰은 이 구속 기소된 이 김모 씨에게 네. 무기징역을 이제 구형을 했는데요. 그 구형한 이유는 네. 단순히 그 침대를 자기 방에 무단으로 설치를 했다라고 네. 하는 그 이유로 살해를 했다라고 하는 점. 아하. 그리고 이제 이러한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내재된 폭력성이 이 발현된 그런 범행으로 그 과정에서 죄책감이라든가 책임감이 전혀 없다라고 이제 검찰은 판단을 했고요. 네. 또 이제 이러한 유형에 있어서의 강력 범죄가 앞으로도 발생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기 때문에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실 이제 증인으로 나선 이제 어머니가 즉 어머니는 그 당시에 외출해가지고 피해를 입지 않았는데 네. 어머니 얘기는 저희가 잠시 뒤에 그럼 짚어볼게요. 어머니 얘기는요. 일단은 지금까지 오윤성 교수님이 이 대략적인 개요를 설명해 주셨지만 자신의 방에 지금 휴학생이었습니다. 아들이. 자신의 방에 침대를 새로 들여놔 봐요. 부모님이. 그런데 외출하고 돌아보니까 침대가 바뀌어 있으니까 거기에 화를 내면서 불만을 품으면서 침대를 부수고 그 과정에서 아버지와 누나를 둔기로 살해했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지난 3월에 일어났었는데 이제 검찰이 어제 구형을 했어요. 당시 이 사건을 접한 이웃 주민들도 얼마나 놀랐을까요? 당시의 주민들 얘기도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된 세상인지 알죠. 무서워요, 무서워. 한 번도 안 했어요. 좀 내성적이에요? 그렇다고 봐야 안 되겠어요. 그리고 집에서만 있었으니까. 일단 당시 경찰도 당시에는 사건 발생 당일에는 어떤 추정이었습니다. 내성적인 성격이 아니었을까. 주로 집에만 있었으니까. 그런데 검찰은 김광삼 변호사님 재판 과정에서 이 아들에게 지금 아버지와 누나를 살해했습니다. 뭔가 폭력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어떻게 본 겁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살해 같은 강력범죄에 있어서 특히 이제 살인죄에는 동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동기가 납득하지 못하죠. 왜냐하면 자기 방의 침대를 새로운 침대로 바꿔주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버지나 가족들이 호의를 베푼 거잖아요. 아하.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살인의 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은 아마 본인의 어떤 내적인 면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네. 그걸 검찰에서는 내재적으로 어떤 폭력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발현된 것이다. 이렇게 검찰은 보고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조사 과정에서 보면 내가 잘못했다, 아니면 그런 거에 대한 죄책감이나 책임감이 전혀 없었다고 그래요. 그래요? 근데 일반적으로 형량을 적게 받기 위해서 네. 아니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러도 잘못했다고 얘기를 다 하거든요. 네. 그런 점이 없었고 아하. 그리고 검찰에서 느끼는 것은 이제 네. 전체적으로 쭉 조사를 해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보면 네. 만약에 이 사람이 어떤 형을 받고 나가도 네.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는 거예요. 아. 그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거죠. 아하. 그래서 강력범죄에서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아하. 그런데 이 대학생에 대해서는 검찰에서도 전자발찌 청구를 했어요. 그것도 전자발찌 부착을 30년을 지금 요구를 예. 했습니다. 보호관찰도 요구를 했는데 그러면 양지민 변호사님, 이 아들 측, 이 존속 아버지와 누나를 살해한 아들의 변호인 측에서는 뭔가 입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일단은 뭐 아들의 변호인 측 입장은 다 범행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사실은 이게 본인이 경찰서에 가서 자수를 했던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범죄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뭐 인정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범행 용서되지 않는 범행이라는 점도 부인하지 않고 그리고 정당화할 범행 동기가 없다는 것도 인정을 한다라고 하면서요. 다만 좀 정상 참작 부분에 있어서 네. 양형에 있어서 조금 유리하게 판단을 해달라라는 취지로 과거에는 전도 유망한 청년이었다가 주요 우울장애라는 정신질환으로 인해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그러면서 지금은 이제 물론 피고인이고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지만 환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걸 감안해서 형을 좀 줄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가운데 앞서 오윤성 교수님 언급하신 이번 재판 과정에 이 아들의 어머니, 그러니까 숨진 아버지의 이제 부인이겠죠. 어머니가 직접 증인으로 나섰다면서요? 예, 증인으로 나서서 이제 한 얘기가 사실 우리 아들이 좀 약간 이상하게 된 것이 그 원인을 설명을 했는데요. 그 중학교 2학년 때 아버지로부터 무슨 일이 있어서 많이 맞았다 그래요. 그래서 그 맞고 난 이후부터는 자기 그 아버지하고 사이가 굉장히 멀어졌고 네. 그리고 이제 가정에서도 아버지만 없으면 친구도 잘 집에 데려오는 그런 아이였다라고 얘기를 이제 하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제대를 하고 난 이후에 한 2달 정도는 별로 문제가 없이 이제 있었는데 네. 다시 이제 복학도 하지 않고 그 이후부터는 집안에서 자기 방문도 잠그고 소위 얘기하는 그 운둔형 외톨이라 그러죠. 그 희귀꼬물이라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심했다라고 하는데요. 사실은 이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사건이 발생되기 얼마 전에 네. 그 이전에도 어머니가 자기 방 청소를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다라고 해가지고 자기 방에 있는 그 장롱을 부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아까 얘기가 나왔던 그 폭력성들이 폭력성. 발현됐다라고 하는 것인데 아무래도 이제 어린 시절에 아버지로부터 어떤 폭력을 당하고 하는 그런 어떤 그 트라우마가 네. 본인을 어떤 세상과 어떤 그 스스로 격리를 시키는 그런 역할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중학교 때 어떤 이유로 아버지에게 폭력을 당했다면 최명기 원장님 그때부터 뭔가 아버지에 대한 어떤 글쎄요 원망 또는 복수심 증오 이런 게 담겨 있었던 거예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둘의 입장에도 어느 정도 맞긴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우울증이라고 하다가 보니까 우울하면 막 슬프고 눈물을 흘려야 되면 우울증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영어의 우울증은 디프레션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디프레션의 기본 감정은 우울할 때도 있지만 분노가 될 때도 있고 공황장애처럼 불안할 때도 있고 네네. 아무것도 무기력함이 될 수도 있거든요. 네네. 근데 디프레션은 우울증이라고 번역하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 쪽의 관점은 뭔가 하면은 아버지가 이렇게 해서 우리 아이는 우울해졌고 우리 아이는 아버지가 없으니까 이제 잘 살 거다. 네. 그러니까 그리고 아버지가 없으니까 앞으로 다시 우울증에 생길 일도 없다라고 하니까 어머니 쪽의 주장이 되는 거고요. 검찰 쪽 주장은 뭔가 하게 되면은 우울증이 있었던 건 맞을 수도 있으나 그거로 인해서 반항적이 돼서 아버지하고 문제가 있었던 거고 군 생활에 있는 동안은 우울증이 없었던 거고 네. 제대 안에 우울증이 생긴 거기 때문에 그러나 이분은 반성도 하지 않고 치료에 대한 의지도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형을 갖다 길게 받지 않고 나가게 되면은 또다시 우울증이 재발했을 때 우울증은 6개월에서 12개월 있으면은 10명 중에서 6, 7명은 저절로 증세가 없어지거든요. 그러다가 2, 3년 뒤에 다시 재발하게 되는데 재발했을 때는 본인은 네. 내가 우울해서 화가 난다고 생각하지 않고 사람들이 나를 화나게 만든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검찰 측은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양쪽 다 합리적인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일단 이 검찰은 무기징역과 전자발찌 부착 30년을 구형했습니다만 최종 선고는 오는 8월
17일에 이루어집니다. 이 사건도 뉴스파이터가 계속해서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한 뉴스파이터 이제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정말로 우리 곳곳에요. 이 어벤져스 이 분들이 정말 곳곳에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그 저녁 한 9시 반에 이제 청주 어떤 교차로에서요. 택시가 좌회전합니다. 네. 근데 좌회전하는데 횡단보도를 건너던 50대 여자분을 보지 못하고 네. 택시로 사고를 내죠. 아이고. 그래서 한 10m 정도 진행을 했는데 네. 그 여성분이 의식을 잃고 그 택시 밑에 깔려 있었어요. 깔렸어요. 아이고. 그래서 그것을 보고 이제 경찰이 왔었고 네. 그걸 보고 또 시민들이 다 모여들었습니다. 아하. 그래서 택시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 사이에 저 CCTV 화면이네요. 그 영상에 보시는 것처럼 다 모여들어서 택시를 든 다음에 이제 경찰관이 그 여성을 구해냈습니다. 와, 진짜 다 드네요. 네. 그 사이에 이제 119 구급차가 와서 네네. 경찰관이 일단 드러낸 다음에 심폐소생술을 했다고 그래요. 아이고. 그래서 119가 구급대가 와서 네. 이제 구조를 한 사례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은 뭐 사고 나면 그냥 멀뚱멀뚱 쳐다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택시가 굉장히 무거워요. 그런데 결국 시민의 힘으로 맞아요. 그 택시를 결국 아이고. 들어 올렸고 아직 뭐 그 피해자 여성의 의식 상태는 뭐 상당히 유독한데 아이고. 그분은 이제 치료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일단은 저렇게 보세요. 택시를 시민들이 합체해서 경찰관과 합세해서 이렇게 번쩍 들어 올려서 정말로 택시 밑에 있었던 여성분을 이렇게 구해냅니다. 당시 대체 무슨 일이 있어서 저렇게 사고가 났는지 경찰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못 보신 거죠, 뭐. 제 창에 그 앞에 전면 유리하고 측면 유리하고 그 사이에 프레임이 있죠? 네네. 그게 거기에 가려갖고 못 보셨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직 의식은 없고요. 네네. 그리고 이분은 그 교차로에서 사고 난 건데 안전운전 의무 비행으로 저희가 일단은 조치를 취할 겁니다. 오윤선 교수님, 저 시민분들이 당시 합세하지 않았다면 물론 지금 이 피해 여성분은요, 이 상당히 중태라고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 도움이 없었다면 정말 더 큰 화를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게 이제 좀 그 특이한 현상인데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어떤 범죄를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여러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쉽게 도와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책임감 분산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사고를 당했다라고 하면 그 당시에 있던 사람들이 저렇게 힘을 합치는 약간 좀 반대되는 그런 현상이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이번에 저런 것을 보게 된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저분들이 저렇게 바로 차를 들어 올리는 저런 어떤 그 원조 행동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그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이제 상당히 더 심한 부상 또는 뭐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 저런 것들은 사회적인 어떤 분위기 네. 그리고 이제 저런 상황이 됐을 때 동참하는 이런 분위기는 그 사회의 전반적인 어떤 흐름을 나타나는 그런 것으로서 상당히 바람직한 그러네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양 변호사님, 지금 저 여성분은 지금 상당히 위중한 상황이랍니다. 그런데 저 택시기사분의 처벌은 피할 수가 없는가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이고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상에 이제 업무상 과실치사상이 있는데 일단은 본인의 주의 의무가 그 주의 의무를 다 기울이지 못했고 그러한 과실로 인해서 사람을 다치거나 또 사망하게 했다라고 했을 때 이제 적용되는 법조입니다. 그래서 네. 일단은 경찰에서 밝히기로도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한 상황이다라고 하고요. 게다가 저기가 지금 위치가 횡단보도잖아요.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뭐 처벌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좀 안타깝네요. 그래도 다행히 지금 생명을 시민분들이 합심으로 구해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한 뉴스파이터 이제 마지막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용암이라는 거 주로 글로, 용암이라는 게 있어. 글로 보시거나 아니면 영화의 한 장면 정도로 보셨잖아요. 근데
용암을 양지민 변호사님 정말 눈앞에서 보고 싶은 분 많으실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이게 하와이의 빅 아일랜드에서 지금 화산이 계속해서 분화가 되고 있어서 네. 용암이 흘러 넘치고 있다 이런 이제 보도가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관광 상품이 개발이 된 겁니다. 아하. 보다 가까이에서 용암을 볼 수 있는, 그러니까 배를 타고 가면서 용암을 볼 수 있는 그런 관광 상품이 개발이 돼서 아하.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몰린다고 합니다. 가격도 이곳인가요, 진짜? 그 완전 저렇게 가까이까지는 가지는 아하, 못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용암이 이제 바다와의 그 접촉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수증기가 뿜어져 나오는데 네. 그러한 장면을 그래도 이제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서 배를 타고 볼 수 있다라 그래서 지금 이곳인가 봐요. 지금 배를 타고 갔네요, 진짜. 그렇습니다. 저게 사실은 뭐 1인당 200불이 넘는 우리나라 돈으로 20만 원이 넘는 금액임에도 아하. 불구하고 네. 많은 사람들이 보려고 저렇게 직접 가서 네. 이렇게 관광을 하는데요. 네. 그러다가 이게 그 사실은 용암이 그러니까 화산이 분화하게 되면서 바다와 이 갑자기 뜨거운 것이 만나면 폭발을 일으킨다라고 아하. 합니다. 그래서 많은 파편들이 뜨거운 바위덩이 같이 이제 날아들면서 관광객들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실제로 조금 전에 들으셨어요? 지금 잘 보세요. 잠시 현장음이 들립니다. 저렇게 가까이 가서 찍잖아요. 갑자기 터집니다. 저로서 이 바다 밑에서 수중에서 갑자기 용암이 분출합니다. 그 압력으로 바위덩어리 같은 게 저 관광보트, 관광선에 튀어오릅니다. 그래서 관광객 23명이 다치는 지금 사고가 일어나는데 김광삼 변호사님 정말 저게 지금 우리가 그냥 영상으로 보니까 이게 용암이 터져서 사고가 났구나 했지만 저 비명소리 들으셨잖아요. 정말 아찔했을 것 같아요. 근데 누구나 사실은 저런 광경을 보고 싶어 하죠. 그렇죠, 네. 그렇지만 굉장히 위험성이 많은데 네. 이제 가까이 가서 또 가까이 갈수록 사실은 그걸 자연의 어떤 유대함 그런 걸 더 볼 수 있거든요. 아하. 그런데 사실 위험을 많이 감수할수록 더 좋은 걸 볼 수 있지만 그만큼 생명과 안전에는 그러네요. 굉장히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네.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배도 보니까요. 그게 네. 폭발하면서 이게 용암이 막 파편이 튀어가지고 네. 배에 농구공만한 구멍이 막 생겼더라고요. 어휴. 그래서 네. 여성 중 한 명 다리가 부러지고 뭐 화상도 있고 그러는데 이제 아직은 사망자는 없어요. 아하. 그렇지만 그 중에 한 3명 중에는 뭐 좀 부상을 좀 네. 심하게 입어서 아하. 유독한 사람도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네. 이런 것들 자체를 사실은 미국 같은 데는 굉장히 생명과 안전을 중요시하는 나라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그냥 몇몇 보트에 한해서는 좀 가까이 갈 수 있게 했다고 아하. 그래요. 그래서 네. 한 400m를 좀 남겨둔 상태에서는 용암이 폭발이 일어나지 않아서 네. 좀 더 가자 해서 230m까지 접근했을 때 네. 그때 이제 용암 폭발이 일어나면서 이런 대형 사고가 발생을 네. 한 거죠. 이 호기심이 예전 뭐 영어 속담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호기심이 일을 망친다는 표현도 있습니다만. 근데 오윤성 교수님 보니까 이 용암을 더 가까이 보러 가다가 위험천만한 일을 당했는데 앞서도 보시지만 저 용암이 흘러내리는 데서만 폭발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갑자기 이 바다 수중에서 지금 폭발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저걸 관광 코스라며 투어 코스래요. 그게 이제 보면 그 하와이에서는 이게 그 불의 신과 물의 신이 만난 그런 장면이다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상당히 장관으로 네. 그렇게 이제 관광 상품으로 개발돼 있고요. 네. 우리가 이제 그 프랑스 철학자의 그 라칸 같은 경우는 나는 욕망한다, 금지된 것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쉽게 남들이 접근할 수 없는 그런 데까지 가서 본다라고 하는 그 어떤 그 다른 사람들과의 어떤 그 차별성 네. 이런 것으로 해서 저런 그 관광 산업이 상당히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돈을 내고 사람들은 가고 싶어 하는 것이고요. 네. 또 이제 저런 것을 이제 주관하는 이 관광업체에서는 그러한 인간의 어떤 그 욕구를 잘 이용을 해서 네. 지금 이제 그 관광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것은 그 현재 그 방제 당국이 네.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용암 관광을 하지 말라라고 경고를 한 상태였어요. 아하. 그랬는데 그것을 이제 그 약간 무시하고 네. 좀 가까이 가다가 저런 사고가 발생이 된 것이죠. 지금 23명 부상자 중에 20대 여성 1명은 다리뼈가 부러진 중상도 입었어요. 그런데 최명기 원장님, 가지 말라, 위험하다 하는데도 저렇게 가까이 가고자 하는 심리는 대체 뭡니까? 일단 저는 대부분 겁이 없고요. 그래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굉장히 호기심이 많고 뭐든지 다 해봐야 되고 마지막으로 자연을 봤을 때 우주 만물과의 일체감이라 그래가지고 하고 감동을 느끼는 부분이 네. 있는 그 세 요소가 만나면 저렇게 됩니다. 네.
김광삼 변호사님 혹시 다친 분들은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 피해 보상 받기 어렵죠. 그러니까 만약에 선주 자체가 네. 미리 경고를 했어요. 아. 경고를 하고 뭐 그런 상태에서 갔다 오면 이제 보상을 받을 수 없는데 네. 아마 제가 볼 때는 그럴 것 같아요. 이제 400몇 미터 갔잖아요. 네. 근데 폭발이 안 일어나니까 네. 이거 30m 갔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걸 경고하지 않고 주의 당부하지 않고 그냥 갔다고 한다면 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볼 수 그러겠네요. 있습니다. 네. 뉴스파이터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